안나, 정희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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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길고 고요한 복도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10m씩 간격을 둔 채 서 있었다. 빳빳한 연두색 앞치마를 목에 걸고서 서로의 뒤통수를 바라본 채 묵묵히 선 여자들. 그 중에 아는 얼굴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것은 경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이었다. 경은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은 주부였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방대학 몇 군데에서 잠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지만 모두 웬일이었다. 결혼은 32살 봄에 했다. 남편은 3살 연상의 가정의학 전문의로 지금은 뷰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경은 춤을 추다 만났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부분 네? 하고 되묻거나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경은 자신이 꽤 유니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이고는 했다. 유니크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묻는다면 물론 쉽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유니크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묻는다면 물론 쉽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건 독특하다는 한국어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실 경과 경의 남편이 라틴 댄스 동호회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은 맞지만 춤을 추다 만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춘 적도 없다. 경은 지금껏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본 적 없었고 경의 남편 역시 그럴 것이다. 31살이 되었을 때 경은 사면초가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느꼈다. 학위 논문은 또 한 학기 미루어졌고 사귀던 남자와는 헤어졌다. 도망치듯 동유럽 여행을 떠났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풍경들은 아름다웠지만 또 그렇게까지 아름답지는 않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다뉴브 강을 바라보면서도 경은 3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했다. 귀국해서 당분간 내가 누구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선언하자 부모님은 화를 냈다. 그들은 그 말을 당분간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지금처럼 미래에 대해 수수방관만 한다면 곧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경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심풀이로 가입한 인터넷 라틴 댄스 동호회 게시판을 읽다가 매 주말 저녁 신사동의 살사 전문 클럽에서 댄스 강습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 딱히 약속이 없던 토요일 저녁 경은 충동적으로 클럽에 갔고 라틴 댄스의 매력에 눈을 떴다. 아니, 경이 매료된 대상은 댄스가 아니라 댄스 동호회라고 해야 옳았다. 그곳은 아주 크지는 않은 규모의 동호회였고 초보자를 기수별로 나누어 강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회원 대부분은 그녀와 비슷한 연배였다. 그들은 지금껏 경이 알아온 친구들과 달랐다. 그들은 과도하지 않을 만큼 친절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속을 터놓고 도움과 농담과 우정을 주고받았다. 서로 아는 것이 이름과 나이뿐인 사람들과 말이다. 경이 자라온 세계에서 그건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경은 놀라웠고 그 놀라움은 이내 감동으로 이어졌다. 이름과 나이 정도만 오픈하면 더 이상 사생활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좋았다.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없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경은 37기가 되어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몇 개월 후에는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37기의 여자와 남자는 각각 15명씩이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늦은 밤까지 춤을 추었고 연습이 끝나면 더 늦은 밤까지 뒤풀이를 가졌다. 흠뻑 땀을 흘리고 나서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기분은 형용하기 힘들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선 느낌이었다. 육체의 해방감이란 이런 것인지 모른다고 경은 은밀히 생각했다. 어른이 된 후 새로운 사람들과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으로 만나는 일이 흔한 건 아니었다. 경이 댄스 동호회 동기들에게 각별한 친밀감을 품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기인 15명의 남자들은 한결같이 20대의 그녀였다면 연애 상대로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타입이었다. 그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으나 경하고는 맞지 않았다. 신고 다니는 구두 같은 부분에서 그랬다. 댄스 슈즈를 벗고 갈아 신은 그들의 원래 구두는 너무 평범했고 아니면 과하거나 투박했다. 좋은 친구로 지낼 수는 있어도 애인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일이었다. 그렇지만 경은 변했고 그것은 평범하거나 과하거나 투박한 구두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15명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는 평판을 듣는 남자의 이름은 대희였다. 대희는 랜드로바에 로퍼를 신었지만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었고 사는 곳이 경의 집과 가까웠다. 나이가 어린 다른 남자들이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데 비해 대희는 경의 이름 뒤에 씨라는 의존명사를 붙여 불렀다. 이성으로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라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은 대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가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는 다른 여자 동기들의 평가에 동의할 수는 없었으나 그의 어떤 점이 자신의 취향과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희와 룸바를 추면서 만약 그가 구애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다. 룸바는 파트너끼리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한쪽 팔을 상대의 등에 얹고 다른 팔을 옆으로 뻗어 손을 마주잡는 자세로 시작한다. 여자가 발을 움직일 때 남자는 반대쪽 발을 움직이는 것이 동작의 기본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는 확고한 중심을 잡고 여자가 편히 움직이도록 한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파트너였다. 경의 갈등이 깊어졌다. 평화롭게 굴러가던 모임이 이성관계로 뒤얽혀 맥없이 무너지곤 하는 경우를 얼마나 여러 번 목격해왔는가. 대희가 경에게 고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희가 여자 동기 15명 중 한 명에게 고백했다 퇴짜를 맞았다는 소문이 안개비처럼 퍼져갔다. 대희를 거절한 여자가 안나였다. 그러고 보니 대희가 멀찍이 서 안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창백한 애련으로 가득한 것도 같았다. 안나. 조안나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기 힘든 이름이다. 안나는 37기 중에 최연소자였다. 그때 안나의 나이는 22살, 아니면 23살이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던 날, 안나가 태어난 해를 말하자 좌중에서 오오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던 것을 경은 기억했다. 그때 안나는 빙긋 짧게 한번 웃어 보이곤 자리에 앉았다. 미소가 싱그러웠다. 경은 박수를 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박수를 받을 일이 나이뿐이라니 왠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안나는 아주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외모를 가졌다. 지나치게 깡말랐고 피부도 좋지 않았으며 머리칼도 푸석푸석했다. 그런 안나는 플로어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단연 돋보였다.
보통 키였지만 팔다리가 유난히 길었고 댄스 초보자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유연하게 리듬을 탔다. 춤을 배우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금세 알게 된다. 박자는 박자대로, 몸은 몸대로 흐른다. 흐르다가 풀렸다가 엉키고 다시 흐른다. 그 흐름에 자연스러운 척 올라타기 위해 보통 사람은 거푸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 추는 사람은 없다고 첫 강습 시간에 강사도 말했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예외는 있어요. 타고난 사람. 타고난 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경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나의 춤을 잠시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말 뜻을 이해할 것이다. 연습 초반에 안나는 지각이 잦았다.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면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네모난 청가방을 크로스로 둘러맨 안나가 살며시 들어서곤 했다. 일이 자꾸만 늦게 끝난다고 했다. 직장에 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학교에 다닐 나이 아닌가 싶었지만 경은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자 안나는 갑자기 제 시간에 맞춰 오기 시작했다. 요새는 회사가 일찍 끝나나 봐요. 화장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앞뒤로 차례를 기다리기가 어색해서 물어보았다. 아, 언니, 저 직장 옮겼어요. 안나가 시원시원하게 대꾸했다. 연습 안 늦으려고요. 경은 그것이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취미생활 시간에 맞추려고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안나는 수요일의 뒤풀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습이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서 곧바로 없어지곤 했다. 수요일 밤에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평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토요일에는 뒤풀이에 오기도 했지만 딱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는 일찍 일어설 때가 대부분이었다. 태도는 늘 비슷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그시 경청했고 여간에서는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누가 묻는 말엔 소탈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쓸데없이 웃음을 과장하지 않았고 괜스레 심드렁한 태도를 꾸며 좌중을 어두침침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안나는 딱 안나만의 무게로 그 자리에 존재했다. 대의와 얽힌 소문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눈치였다. 아니, 그녀는 대의와 얽힌 소문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아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호의와 악의 따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안나는 너무도 바빴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 시절의 안나는. 어느 비 내리던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맥주집의 술자리에 어쩐 일인지 안나도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고 분위기도 흐트러졌을 무렵 옆 테이블에서 대희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바쁜가 봐요. 아직도. 경은 귀를 곤두세웠다. 네, 먹고 살려니까요. 안나는 언제나처럼 막힌 데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테이블엔 안나와 대희뿐이었다. 대희는 평소보다 좀 더 취한 것 같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 대희가 벼랑간 반말을 썼다. 안나가 가만히 시선을 내리까는 모습을 경은 곁눈으로 훔쳐보았다. 대희가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를 주춤주춤 움직여 안나 옆으로 다가갔다. 안나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경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대희의 손이 안나의 무릎을 잡았을까? 대희의 종아리와 안나의 종아리가 얽혔을까? 그들은 더 멀리로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말하자면 그 밤 경은
타인들의 조그마한, 아름다운, 불확실한 역사를 목격한 셈이었다. 본인은 아니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데이와 안나가 일어섰다. 각자의 겉옷을 팔에 끼고 그들은 조용히 함께 사라졌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술집 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어정쩡하게 쭈그러들었다. 안나와 데이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는지 어쨌는지 경도 알 수 없었다. 모임의 소식통으로 알려진 멤버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데이는 그러고 얼마 뒤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나는 꼬박꼬박 출석했다. 긴 머리칼을 질끈 틀어 올리곤 땀을 뚝뚝 흘리며 열정적으로 춤추었고 연습이 끝나면 누구보다 씩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러 갔다. 안나는 이제는 토요일의 뒤풀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어디나 뒷말이 많다. 선량하고 유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안나가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곳이 남자들을 상대하는 토킹바이고 데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경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다. 경에게도 곧 남자친구가 생겼다. 15명 동기들 중에 한 명을 따라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남자였다. 지금 경의 남편이 된 그 남자는 경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열정적인 구애를 했다. 그가 완강히 반대하여 발표의 무대에 오르지 못한 일은 경의 마음 깊은 곳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는 막 사랑에 빠진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2번이나 밤 시간을 취미생활에 할애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다. 어떤 남자라도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생각해봐. 더구나 블루스잖아. 경은 그 오해에 기가 턱 막혔다. 아무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일종의 스킨십이라니? 그 사람은 그때 정말로 무엇을 상상했던 걸까?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오해를 떠올리던 경은 웃음이 터졌다. 화났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하지만 제발 내 기분도 한번 생각해봐. 제발 이라는 부사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니까. 경은 그의 말대로 그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기분이 좋을 리 없겠다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춤을 추러 가는 이틀 밤이라는 공백의 시간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그 2번의 밤 동안 남자친구는 아무 할 일이 없을 테고 외로울 테고 괜스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옛 애인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고 추억에 젖을 수도 있을 테고 번호가 바뀌었는지 한번 눌러볼 수도 있을 터였다. 아니면 경과 처음 만난 날 그랬던 것처럼 낯선 술자리에 합석하여 또 다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할지도 몰랐다. 상대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은 그때껏 몇 번의 연애를 했고 남자들의 속성에 대해 어느 만큼은 안다고 믿었다. 남자들은 의외로 별일 아닌데 집착하고 그런 스스로에게 짜증과 환멸을 느끼는 순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데이와 안나의 결정이 그들의 몫인 것처럼 경의 결정은 경의 몫이었다. 경은 더 이상 라틴 댄스 동호회의 발표회 연습에 참석하지 않았다. 8년 만에 경과 안나가 조우한 장소는 한 영어 유치원의 강당이었다.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 경과 아이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 재미교포 과외 선생을 일주일에 3번 초빙해 리딩과 라이팅 시험에 대비했다. 아이는 입학 테스트를 치르러 가기 며칠 전부터 콧물을 훌쩍였다.
맑은 콧물색이 누렇게 변했고 미열도 떨어지지 않았다. 경은 감기약을 먹이지 않기로 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이 뇌의 각성작용을 방해해 졸음을 유발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시험을 잘 끝낸 후 소아청소년과로 달려가도 늦지 않을 거였다. 31살에서 39살이 되는 동안 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신속히 알아채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뒷감당을 해야 할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원하던 영어 유치원에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경은 뛸 듯이 기뻤다.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가 원장님은 시술 중이라서 통화가 어렵다고 전해왔다. 남편의 클리닉에서 이 즈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제모 레이저였다. 제모 레이저 시술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경은 알지 못했다. 아마도 원하는 부위의 텁스룩한 털을 미리 정리한 다음 마취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를 쏠 것이다. 모르는 여자의 축축한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거무죽죽한 털을 쪽집게로 한 가닥씩 뽑는 남편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경은 황급히 상상을 멈추곤 했다.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이라는 공식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의 아이가 다니게 된 유치원은 엄밀히 말해 영어 학원의 유치부였다. 그곳의 유일한 언어는 영어였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남자 원장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모든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안내데스크의 여직원, 원장의 비서도 원칙적으로 영어만 사용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3번까지 기회가 주어졌다.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체육관 등 원내 공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다 눈에 띄는 아이에게는 먼저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2번 거듭되면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 3번째는 퇴학이었다. 예외는 없다고 했다. 원장은 퇴학 대신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2명씩의 아이들이 그런 이유로 아웃당했다고 덧붙였다.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원장은 영어로 빠르게 말했고 옆에선 부원장이 요약하여 한국어로 통역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교육 방침과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경의 귀에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더워도 너무 더웠기 때문이다. 난방이 가동되는 강당의 실내 온도는 30도는 되는 것 같았고 경은 하필 밍크 소재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그 은백색 털코트는 결혼할 때 예물이라곤 하나도 받지 못한 딸을 위해 친정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새 유치원의 다른 자모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겨울만큼 옷을 통해 계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절은 없을 것이고 그 코트는 그녀의 옷장에서 가장 고가라는 이유로 선택되었다. 유치원 강당문을 열고 나서야 경은 자신의 오판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모피를 걸치고 온 여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경은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거대한 코트가 이제는 명백히 구형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빈자리를 찾아 맨 앞 열의 가운데에 가까스로 끼어 앉았다. 곧 행사가 시작되었다. 코트를 벗을 만한 타이밍을 놓쳤고 경은 1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각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이어졌다. 필수 교재에 대한 설명도 뒤따랐다. 교수부장이 마이크를 잡고서 원아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미국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아티클은 편안히 읽게 될 거라고 공언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묵묵했는데 교수부장이 제시한 목표가 너무 소박해서 보인 반응인 것 같기도 했다.
교사 소개 시간이 되었다. 교사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먼저 원어민 담임들이 한 명씩 무대 앞으로 나왔다. 모두가 앵글로 섹슨이었다. 원어민 교사 전원이 북아메리카 출신이며 영어 교육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곳이 내세우는 자랑거리의 하나였다. 그들이 짧게 자기소개를 했다. 뒤를 이어 바이링구얼 교사라고 불리는 전교사 부담님들이 하나하나 소개되었다. 30안팎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모두 재미교포였다. 그들도 영어로 인사를 했다. 그 다음은 보조교사들 차례였다. 유니폼인 듯한 흰 피켓 티셔츠를 맞춰 입고 연두색 에이프런을 두른 보조교사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랐다. 10명쯤 되었을까? 역시 다 젊은 여자들이었다. 원어민 교사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한국인 교사가 있는 시스템은 어느 영어 유치원이나 엇비슷하다. 곳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케어만 담당하는 보조교사 체제를 함께 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교사는 아이를 통원버스에 태우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손을 씻기고 식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희는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입학 상담을 받을 때 원장이 말했다. 교실 안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죠. 경은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교사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이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말했다. 보조교사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는데 무엇을 안심하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다가 먼 발치에서 보조교사들을 보았다. 길고 조용한 복도에 그들은 점점이 정물처럼 서 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어깨를 내려드리거나 채신머리 없이 짝다리를 짚지도 않고 지구의 중력에 기우뚱거리지도 않고서 그렇게 말이다. 보조교사들이 일렬로 줄을 서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 중에 앞에서 세 번째 선 여자의 옆얼굴이 낯익었다. 경은 미간을 좁혔다. 머리칼을 짧게 자르고 화장이 좀 더 짙어졌지만 그녀가 맞았다. 안나였다. 여느 영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원아들을 모두 영어 이름으로 불렀다. 경은 아이의 이름을 제임이라고 정했다. 제이미의 반에는 모두 12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캐나다인인 담임과 재미교포인 부담님, 그리고 보조교사인 한국인 안나가 배속되었다. 안나와 경은 입학식 날 같은 반 학부모와 보조교사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안나 역시 경을 알아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같은 반 엄마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 서로 아른 체를 하지는 못했다. 어느새 교실 앞 게시판에 담임과 부담님의 이름과 아이들의 사진이 붙었다. 안나의 이름과 사진은 없었다. 아이의 사진 밑에는 제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경직되어 보였다. 평소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경은 내심 그것을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특유의 예민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희망 섞인 바람과 달리 아이는 새 유치원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징후는 함구증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알림장에는 지능이나 청력의 문제는 없으나 말을 하지 않음이라고 영어 필기체로 쓰여져 있었다. 한국인 부담님은 전화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다고 했다. 흔치 않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건 희귀하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며 결국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였다. 집에서의 아이는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레고나 맥포머스 조립을 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만화를 보면서는 간간히 웃기도 했다.
유치원 이야기를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물었다. 경은 같은 반 엄마들의 브런치 모임에도 참석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없는 곳에서 혹시 제이미가 도마에 오를까봐 가야 했다. 짐작보다 낮은 수준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어 불만이라는 이야기. 외부 예체능 강사들의 영어 실력이 수준 이하라는 이야기. 점심 급식 메뉴에 소시지나 햄 종류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이야기 등이 두서없이 오갔다. 남자아이들끼리 하키와 축구팀을, 여자아이들끼리는 리듬 체조팀을 만들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이들 담임인 캐나다인은 작년부터 깐깐하기로 소문난 교사인데 실력은 있는 사람이라 다행이라고들 했고, 부담님은 다른 학원에서 옮겨온 지 얼마 안 되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 염려스럽다고들 했다. 안나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이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 아이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밀려서 장가 보냈다고 불평한 것 말고는 그랬다. 다른 반 보조교사에 비해 싹싹하고 몸이 가벼운 것 같더라. 점심시간에 밥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떠먹여준다고 하더라. 화장실에서 대변을 뉘고 나면 꼭 전용 티슈로 깨끗이 닦이더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안나는 여전히 성실하구나. 경은 생각했다. 입학 후 한 달이 되도록 제이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언어도 입 밖으로 뱉지 않는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아침에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뿐 등원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다. 아침 8시 반에 집 앞에 도착하는 통학버스를 자주 놓쳤다. 경은 아침마다 세수와 양치도 하지 못한 아이를 차 뒷자리에 태우고 유치원을 향해 질주해야 했다. 아이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잠들었나 싶어 룸미러로 살피면 눈을 뜬 채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경의 근심은 점점 커져갔다. 아이의 증세에 대하여 아직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경의 탓으로 돌릴 터였다. 친정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역시 몇 마디 무책임한 조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소아정신과나 아동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일렀다. 경은 결정적인 시간을 어떻게든 늦추고 싶었다. 유치원에서는 더 지켜보자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담임이 매일 써보내던 영어 메시지는 어느 순간 끊겼다. 경은 그의 고충을 이해했다. 딱히 적을 말이 없어서일 것이다. 부담님은 사흘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제이미의 상태를 보고했다. 할 말이 없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전화를 끊기 전에 수업 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다 경고를 받은 아이가 이 반에만 벌써 3명이나 된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의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 경이 묻는다면 알려줄 것 같았다. 그중 한 아이는 2번째 경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경은 그녀의 음성에서 너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라는 뉘앙스를 감지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은 만약 선생이 또 한 번 그런다면 교사가 다른 아이의 사적 정보를 누설하고 우리 아이를 조롱했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써서 원장에게 보내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려다 주러 유치원에 들어서니 현관 앞에 안내 데스크가 비어 있었다. 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었다. 적막한 복도에 보조교사들이 하나, 둘, 셋, 넷 꿋꿋하게 직립해 있었다. 비슷한 체구에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들 중 누가 안나인지 얼른 구별하기 어려웠다. 안나가 먼저 아이를 발견했다. 안나가 아이를 향해 활짝 웃었다. 안나는 구김이 없었다. 아이가 경의 손을 놓고 선뜻 안나 손을 붙잡았다. 안나는 경을 향해
가만히 목례했다. 경도 안나에게 인사했다. 안나가 교실 문을 열었다. 아이가 안나를 따라 순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보조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알기는 힘들었다. 유치원에 물어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경은 공리 끝에 오래전의 메일함을 뒤져보기로 했다. 라틴 댄스 동호회 37기의 비상 연락망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찾아냈다. 눈에 익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기도 한 여러 이름들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조안나, 그녀의 번호도 있었다. 혹시나 싶어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다. 곧이어 안나가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므로 경은 자신을 제이미 엄마라고 밝혔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그 시절에도 안나가 자기더러 언니라고 불렀던가? 경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한 건 그녀와 자신이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은 없다는 것뿐이었다. 당혹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언니라는 호칭이 거슬리지 않았다. 어머님보다야 한결 나았다. 한번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경의 제안에 안나는 당혹스러워했다.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교사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담임이나 부담임 선생님들은 계약서상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따로 개인 과외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안 써서. 혹시 안나는 돌려서 거절하고 싶은 걸까? 자신이 안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럴지도 몰랐다. 경은 서둘러 다른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신기한 인연이니 커피나 한잔하려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제이미 때문에. 경은 흐려지는 말끝을 다잡았다. 상황을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경은 절박하게 말을 이었다. 제이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경은 자신이 과도하게 정직했나 염려했다. 안나는 아주 잠시 침묵했다. 경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전화기 저쪽에서 어렴풋한 한숨 소리가 들려온 듯도 했다. 안나는 이내 가능한 시간을 말했다. 예전 그대로 시원시원한 음성이었다. 유치원에서 멀리 떨어진 찻집에서 안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경을 기다렸다. 경은 그녀에게 예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안나는 더 마른 것 같았고 눈 언저리는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안나가 미소 지을 때 이제 빙긋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안나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생기라고 부르는 것임을 경은 알아챘다. 어림으로 헤아려 보니 안나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다. 생애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서둘러 지치게 했는지 경은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그들은 8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 안나는 그때의 동호회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연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웠다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왠지 미안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경이 말하자 안나의 얼굴이 흐려졌다. 안나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궁금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 해서.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늦게까지 연습하는 걸 안 좋아해서. 경은 어쩐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라고 하고서 안나는 화제를 돌렸다. 제이미는 집에서는 어떤가요? 말은 해요. 집에서는.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두 돌이 되기 전부터 말을 했는걸요. 영재 판별검사에서 상위 0.1%가 나왔고요. 경의 음성이 높아졌다. 그럼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안나가 경을 달랬다. 제이미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어제 미술 수업 끝나고 제이미 혼자 미술실에서 나오지 않기에 뭘 하나 들어가 보니 칠판에 그려진 물고기들 주위에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있었어요. 어항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 전 알아요. 안나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나가 그녀 쪽으로 냅킨을 밀어주었다. 그들은 뻗으면 손이 닿는 거리에 앉아서 잠자코 각자 몫의 차를 들이켰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경은 안나와의 간격이 갑자기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그날 안나가 경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안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유치원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그런 거요. 그런데 어쩌다 일하게 된 거예요? 언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인 광고를 보고 그냥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키즈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경력으로 인정받았나 봐요. 그 다음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다녀왔는데 영어는 그때 조금 배웠고요. 안나는 자분자분 말을 이어나갔다. 그땐 워낙 일을 잡는 게 급해서 지원했던 건데 설마 출근하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쪽 개통 일이 들고 나는 사람들도 많고 충원도 엄청 빠르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아, 언니,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나가 시원하게 웃었다. 씩씩한 웃음이었다. 사람을 믿는 웃음이었다. 오래전 그녀가 갖고 있던 표정이 다시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경은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유치원 이름과 보조교사 모집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검색해 보았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웹페이지가 떴다. 주 5일 근무, 시급 7,000원, 4대 보험 불가. 안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언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배워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원망하기 위해서, 욕망하기 위해서, 털어놓기 위해서. 그 뒤 경과 안나는 몇 번 더 만났다. 안나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경은 마음이 편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관계는 공평했다. 경은 제이미의 이야기를 하고 안나는 안나의 이야기를 했다. 밥과 차는 매번 경이 샀다. 그녀 쪽이 나이가 많고 명색이 학부모였으므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안나와 만날 때면 경은 어울리는 옷과 가방을 매치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가자고 제안한 식당이 유행에 뒤처지는 곳이거나 맛이 없는 곳이라 상대가 실망할까봐 마음 쓰지 않아도 되었다. 안나는 공간이나 음식에 대한 호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번이나 테이블 벨을 눌러도 본체 많지 않은 카페 직원이나 조미료로 뒤범벅된 파스타 소스 앞에서도 언제나 괜찮다고 했다. 안나의 어록을 만든다면 1위는 단연 괜찮아요 일터였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괜찮다는 표현을 썼다. 안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8년 전 라틴 댄스 동호회의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쓰러지셨다고 했다. 발표회 무대에는 꼭 서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던 건데 그래도 꿈을 이뤘으니 괜찮아요. 23살. 안나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했다. 당시 그 동호회에 모두가 들어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차마 안나한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을 그 소문. 그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다. 그건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 할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자 안나의 통장엔 마이너스 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그래도 원래 500은 있었는데
보증금 1,000짜리 월세를 구하는 바람에요.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의 물음에 안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선선하게 대답했다. 아, 그 집은 정리했어요. 전세는 어차피 삼촌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죠. 한번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보며 살게 돼요. 경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언니.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러니까 그 해는 경이 결혼을 하던 해였다. 같은 해에 안나는 할머니를 떠나보냈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곤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한 대형 백화점에 주차 안내원으로 취직했다. 그 아르바이트는 2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5개 주차장에 근무했거든요. 웬만하면 더 하려고 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병원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해 봄에 유난히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쪽으로 재수가 좀 잘 없어요. 안나의 선량한 눈매와 묘하게 대비되는 무덤덤한 말투는 듣는 상대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경은 입술로는 어머 어떡해요? 라고 했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기분으로 안나가 이어 들려줄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려주는 지난 날들을 듣고 있으면 때로는 좌충우돌 청춘 에피소드를 그린 웹툰을 보는 것 같았고 그보다 더 자주 시사주간지 사회면에 르포르타주를 읽는 기분이 들었다. 안나의 이야기들은 지독히도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경에게는 도리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덕분에 경은 자신의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19살 이후 안나는 10개가 넘는 직업들을 거쳤고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다. 남자를 사귄 건 한 번뿐이었다. 설마 나도 아는 사람? 안나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동안 계속 만났다는 말이에요? 네. 세상에 아직도? 이번엔 고개를 저었다. 헤어졌어요. 작년에. 데이와 안나가 최근까지 사귀어왔다는 사실이 경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멍한 충격이었다. 힘들었겠네요. 네, 그랬죠. 한때는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는데 이젠 괜찮아요. 경은 늦었지만 안나의 시련을 위로하기 위해 맥주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수제 에일 맥주를 마셨고 안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며 오래 감탄했다. 4월도 중반이었다. 경은 백화점에서 제이미의 봄옷을 잔뜩 샀다. 어떤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등원해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 사실에 수긍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는 말문을 닫은 것 외에는 멀쩡했다. 유치원에서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었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안나는 경에게 자신이 더욱 신경 써서 제이미를 보살피겠노라 약속했다. 경이 특별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안나는 제이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다. 안나가 고통이라고 발음하자 왜인지 경은 흠칫 놀랐다. 경은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다. 말하고 보니 안나의 18번을 따라한 것 같았다. 아니에요. 고통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맨발로 혼자 버둥거리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손을 내밀면 조금 덜 어렵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경은 다시 지금도 괜찮으며 안나의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고 했다. 언니, 얼굴 좀 펴세요.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거예요. 안나가 경을 위로했다. 경은 안나가 자신을 가여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혹시 우리 제이미와 자신에게 우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일까? 안나 같은 이에게도 곧바로 들킬 정도로?
생소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아마도 지난날의 카드 대금 청구서를 놓고 남편과 서로의 가슴에 칼끝을 겨누듯 언쟁을 벌이고 난 다음 날 안나를 만났다. 경은 별뜻 없이 투덜거렸다. 안나 씨는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네? 안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경은 내키는 대로 떠들기를 계속했다.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요. 얼마나 편해요. 책임져야 할 것도 없고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안나가 그녀답지 않게 말끝을 흐렸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안나의 탄식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경은 그녀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조 섞인 문장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평소보다 조금 더 짙은 위약을 떨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었다. 안나 씨 눈에는 내가 어때 보여요? 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 네,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안나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간절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하, 내가 정말? 말도 안 돼. 경은 과장되게 웃었다. 내가 되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몰라. 어때요? 우리 한번 바꿔 살아볼래요? 언니도 참. 안나의 뺨이 살짝 일그러졌고 경은 선뜩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경은 아이가 새로 옮길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영어는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수업 시간에만 영어를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국어를 써도 페널티가 없는 곳들 위주로 알아보았다. 상담을 할 때에는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다. 안나는 하루 한두 차례씩 제이미의 생활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이미가 감자를 좋아하나 봐요. 오후 간식으로 나온 으깬 감자 샐러드를 한 그릇 다 먹어서 제가 듬뿍 더 가져다 주었어요. 담임쌤이 very good 하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특하죠? 고개를 끄덕인 아이가 기특하다면 yes thank you라고 대답했을 다른 아이들은 위대하다. 위대한 아이들 틈에서 기특한 아이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경은 너무 늦지 않게 고맙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다.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나 하트도 잊지 않고 붙였다. 아이가 옮길 유치원을 결정했다.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는 최대한 늦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쪽 원장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저녁 나절부터 아이가 좀 아팠다. 구역질을 몇 차례 하고 묽은 설사도 한 번 했다. 학부모들의 그룹 채팅방이 들썩였다. 한반 아이들 중 절반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누구는 벌써 설사를 4-5번 했고 또 누구는 위에까지 토했고 또 누구는 온몸에 오돌토돌한 뾰루지가 돋았다고 했다. 단체 식중독의 전형적 증세와 유사했다. 혹시나 해서요. 아이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학부모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 있는 것은 보통의 요구르트 병이었다. 이어진 사진은 병뚜껑의 유통기한을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었다. 이틀 전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보조교사가 한 개씩 나눠줬는데 저희 애는 그냥 들고 왔다고 해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평소에 교육을 많이 시켜와서. 다들 대꾸가 없었다. 경 역시 그랬다. 아이에게 그런 것을 먹도록 장려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학부모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저희도 평소에 못 먹게 하는데 선생님이 주시니까 거절하지 못했나 봐요. 유통기한 경과된 요구르트가 사태의 주범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경은 아까 나온 보조교사라는 단어를 곱씹고 있었다. 채팅방에서는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월 초에 지급받은 식단표에 요구르트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 처음에 입학 상담할 때
외부 음식은 절대로 반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그동안 보조교사가 가끔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줬대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나 젤리 같은 것들을요. 어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자비로요? 왜요? 글쎄요. 대화에 낄 타이밍을 찾지 못한 경은 아이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디즈니 채널의 만화 속에 푹 빠져 있었다. 대화의 화제는 유치원의 위생 상태로 확대되었다. 보조교사들이 원내에서 입는 티셔츠, 가끔 빨기는 하는 거겠죠? 앞치마는 또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전반적으로 원내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식중독이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 대신 엄마들이 유치원에 모이기로 결정되었다. 경은 다음날 약속 시간인 9시보다 10여 분 늦게 원장실 앞에 도착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지금은 육아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자가 원장에게 조목조목 따지는 중이었다. 유기농 식품만 제공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원장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유기농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주방에 내려가 확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철저히 엄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조교사가 개인적으로 반입한 음식물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며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다른 여자가 나섰다. 아니 그렇다면 더 이해하기 어렵네요. 보조교사가 왜 구태여 사비를 들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거죠? 어떤 의도로? 갑자기 한 점의 의혹이 경을 강타했다. 안나에게 어떤 의도가 없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안나 자신은? 여기 있는 누구도 아직 그 구체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을 더 불안하게 했다. 원장과 부원장이 여자들을 이끌고 복도로 나갔다. 긴 복도에는 연두색 에이프런을 두른 보조교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복도 맨 끝이 안나의 자리였다. 안나의 앞치마에는 크고 작은 얼룩들이 뭉개져 있었다. 다른 보조교사들의 앞치마도 비슷비슷하게 더러웠다. 원장이 안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나가 일행을 향해 인사했다. 경은 맨 뒤에 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어제 무엇을 먹였느냐고 부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은 무리 밖으로 슬며시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안나의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안나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경이 본 안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단체 장염은 이틀 만에 완쾌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했을 때 아이반의 보조교사가 새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보조교사는 안나보다 한참 어리고 더 통통한 체구의 아가씨였다. 안나가 입던 티셔츠를 세탁해 그대로 입었는지 옷이 꽉 끼었다. 경의 아이는 곧 유치원을 옮겼다. 원장이 이미 납부한 한 학기의 원비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은 굳이 밝히고 싶진 않지만 아이 아빠의 절친한 친구 중에 공중파 방송국 보도본부의 간부가 있으며 자신의 사촌 중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원장은 나머지 원비를 환불해주면서 원칙과 규정에 예외를 두어 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안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번쯤은 아이의 안부를 물어올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안나는 그러지 않았다. 실수였을 뿐이라고. 상한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일부러 먹일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는 변명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안나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경은 괜찮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생활 습관이니 잊지 말라고. 또한 다음번 직장은
꼭 4대 보험이 되는 곳으로 구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새 유치원에 가면서 아이의 영어 이름을 알렉스라고 바꾸었다. 남편은 새 유치원 원비가 전 유치원에 비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반가워했다. 제이미가 아닌 알렉스는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했다. 수업 중에는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묻는 말에는 곧잘 대답을 한다고 했다. 그만하면 성공적인 안착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경은 신에게 감사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몇 계절이 흐른 어느 밤 아이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이가 불쑥 말했다. 엄마, 애나는 어디 있어요? 응? 애나가 나를 지켜줬어요. 누구? 애나, 엄마, 애나 말이에요. 그렇구나, 애나, 안나. 안나가 영어로 애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는 듯이 경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안나, 혹은 애나, 애나, 혹은 안나. 이제 그녀는 경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경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벽에 붙은 하트 모양의 수면등을 끄자 세상이 꽉 닫힌 어둠에 잠겼다.